이스라엘은 처음에 건국 이래부터 항상 장기전에 끌려 들어간 거를 피해왔어요. 아, 속전속결로. 그렇죠. 속전속결로 이제 가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음. 의도하지 않은 장기전 페이스로 좀 간단 말이죠. 네. 이게 과연 이스라엘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느냐. 인구 9천만에 육박하는 이란하고 뭔가 붙는 걸 생각하면 이거 네. 감당 가능한 이야기냐. 아, 인구가 10배 차이 나는군요. 그렇죠.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날아가 봅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한 번 더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요. 이스라엘. 예, 아,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은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그렇죠. 뭐 웬만한 문제는 다 묻히겠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예.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위해서 뭐 무기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뭐 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경제. 이스라엘은 그 탄탄한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경제는 사실 전쟁 이전에는 상당히 탄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이제 코로나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던 네. 요때 이제 보면은 6.8%. 물론 이제 6.8이요? 기저 효과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2022년에도 4.8% 정도 성장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 하마스와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분기별로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뭐 캐나다라든지 덴마크, 프랑스, 뭐 미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갔어요. 네. 상당히 이제 이어갔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터진 다음서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연두색, 진한 녹색 막대기가 이제 2023년 이제 뭐 2분기, 3분기였고, 예. 2024년 되면서부터는 예. 뚝 떨어졌네. 예. 그냥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다. 여기 이제 전쟁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경제는 우리나라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첨단, 무슨 벤처, 거기 뭐 스타트업 엄청 스타트업 많다면서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네.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전쟁이 영향이 뭐 있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GDP가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이제 분기당 한 1%씩, 1% 내외로 이제 감소하는,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4월, 6월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나아진다라고 이제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상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이제 2.8% 네.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지난 7월에 이제 1.5% 정도로 내렸는데 이것도 이제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작년도 좀 안 좋았는데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안 좋고. 작년 기저효과도 못 보고 이게 더 안 좋은 좋고 거잖아요. 내년도 이 전쟁이 올해 해봐야 석 달 남았는데 네. 석 달 사이에 끝날까요?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으면 네. 이제 내년도 이제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가 대략 전쟁이란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이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얼마나 좀 비용 썼다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내년 네. 한 상반기까지 전쟁이 이어질 거라고 것으로 예상을 예상하고. 했을 때 네. 이제 직접적인 비용, 네. 탄약, 뭐 무기,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들 직접 전쟁 비용만 한 68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거다. 한 700억 달러 가까이 들어갈 거다. 700억 달러? 예. 그럼 90조 이상, 거의 100조. 85조, 뭐 90조, 뭐 네.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면은 이 이스라엘 GDP의 한 12% 정도 됩니다. GDP 12%? 예. 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가 작아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는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직접적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접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간접 비용이 있겠죠. 그로 인한.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전쟁과 관련된 분야에 쓸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나마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 지원, 군사 원조를 계속 받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약속되어 있는 것만 다 받아도 한 145억 달러 정도 되니까 상당 부분 이제 그나마 숨통이 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680억 달러는 내가 직접 써야 되는 돈인데 만약에 미국의 군사 원조가 없으면 거기다가 얹어서 다시 한 150억 달러 더 얹은다 생각하면은 한 800 몇십억 달러. 예. 거의 뭐 10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써야 되는데 일단 숨통은 좀 틔워주는 거죠. 미국의 지원이.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돈을
감당하려면 뭐 수출 잘 되가면 뭐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간에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니까 뭐 국채를 발행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돈을 찍어서 예.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국채 발행도 늘어나는데 또 이스라엘 국채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사줘요. 미국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주고는 있는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8월 한 달에만 한 3.6%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그렇죠. 전쟁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많이 생기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아까 뭐 68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추산이지. 이거보다 더 들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도 7월 달 정도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3, 4, 5, 6, 7 한 5달 정도 하는데 한 160억 달러 들어갈 거다. 라고 맨 처음에 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보다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겉보기로는 뭐 헤즈볼라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또 도발을 하고 상당히 의기양양하지만 네. 속으로 보면은 이제 숫자를 만지는 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을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를 이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이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 부담돼서 안 되고. 근데 예. 이자율을 좀 뭐 낮은 상태로 유지하자니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또 걱정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스라엘한테 다행인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꽤 건전 재정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한 62% 정도예요. 공공부채가 GDP 대비. 낮은 편이네요.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우리나라 뭐 거의 뭐 민간부채 100% 뭐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양호한 이제 재정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는 이제 그걸로 일단 버티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쟁 이전보다 지금 재정 적자 수준이 한 3배 정도 이제 늘어났고, 네. 이게 이제 GDP의 한 8%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챙겨야 되잖아요. 네. 올해 벌써 2차례나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추가 경정 예산 네. 편성해야 된다. 당연히 적자 예산이죠. 예, 이거를 올해 2차례나 요구를 했는데 그걸로 끝날지, 네. 연말까지 더 필요할지 이게 이제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4년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은 처음부터 적자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네. GDP 대비 한 2.2%, GDP의 한 2.2% 규모로 적자 폭을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한 6.6%까지 늘어났어요. 예, 추가 경정 예산 2번 짜면서 네. 이런 식으로 됐고, 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도 지금 벌써부터 이미 한 4%, GDP 규모의 4% 정도의 적자일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쪽에서는 이걸 쥐어짜야 돼요. 네. 이 돈을 확보를 하려면 네.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을 이제 줄여가지고 어쨌든 이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무부 장관이 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예. 왜요? 이 재무부 장관이 네. 이 서한지구, 외로단강 서한지구 정창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극우 강성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뭐 정착촌과 관련돼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일체 줄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통 유대교 하레디 이런 네. 친구들한테 그 주어지던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못 줄인다. 왜? 우리 표니까. 계속적인 비용 확대, 비용이 들어가는 요소들을 계속 유지하고, 네.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또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재무부 장관이 오히려 이제 재정 적자를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기구들이 이제 신용평가기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A2에서 Baa1으로 강등시켰고요. 그다음에 전망도 부정적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강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돈 조달 같은 거 할 때 금리 같은 것도 더 많이 쳐줘야지 그렇죠. 빌려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이제 마른 수건 쥐어짜기 네. 지금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동결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율이 낮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도 기존의 10%를 14%로 화끈하게 증세는 못 하고 있는 네, 이제 네,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예비군을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예비군 가 있으면 다 자영업자, 가게 주인이신 분들은 그렇죠. 혼자 가게 운영하는데 문 닫아야 되잖아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명 뭐 직원 더 두고 있었는데 네. 이 직원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게 자체가 이제 문을 닫는 자영업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폐업하면 당연히 이제 실직자도 실제가 늘어나고, 네. 예, 그러니까 고용 감소 뭐 이런 문제들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보면 뭐 사람이고 돈이고 혹은 뭐 러시아도 그랬고 전쟁 전에 막 빠져나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진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5, 6, 7, 한 석 달 사이에 한 2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꽤 많이 자본 빠져나갔네. 유출, 작년에 2배. 그래요? 네, 작년에 2배 정도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창구 지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금을 뭐 해외로 송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자관 이 개인들의 자기 저축을 이제 해외로 보내고 싶다라는 요구 되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거면 달러 연동으로 달라. 왜냐면 이제 재정 적자 심해지고 경제 규모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이스라엘 통화의 세켈의 가치가 낮아지면 그렇죠. 손해 보는 거니까 네. 나는 달러 베이스로 예금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 지금 한 6만 개 정도 이상의 기업이 이제 폐업을 한 상태고 특히나 이제 뭐 경제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네.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서 이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그 무슨 뭡니까 성지순례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렇죠. 우리도 뭐 얼마 전에 또 가셨다가 이제 정부 당국이 또 경고도 하고 네. 했지만 지금 누가 가겠습니까 보면은. 지금 못 가죠. 예. 그러니까 뭐 전국 호텔의 한 10% 정도가 폐업했다라고 하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부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방비를 이제 많이 쓰던 이 중동 지역에서 제일 많이 그렇겠죠. 쓰던 나라인데 지금 완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치솟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예전에 그 우리 예비군 훈련 같은 데나 민방훈련 가면 네. 그 왜 성우 목소리로 네. 제2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 해외에 있다가도 다 들어오고 그렇죠. 네, 뭐 중동의 나라들은 뭐 예, 있다가 다 도망가는데 예. 결국 이스라엘 이긴 게 뭐 이 국민들의 뭐 단합된 힘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정훈 장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지금- 미숙한 레파토리죠.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고.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도 좀 빠져나가는 게 지금은 좀 문제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공군력을 중시하는 게 함부로 기계화 보병을 투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인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병력 규모를 왕창 늘렸습니다. 예. 36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는데 이 36만 명이 전체 인구의 이제 한 4% 정도 됩니다. 전체 군인도 아니고 인구의 4%? 예, 예. 와. 그러니까 한 전체 인구가 한 이제 1000만이 안 되나 보네. 900만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를 예비군으로 동원을 했고 전체 예비군을 다 합하면 한 45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연령대가 낮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75%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끌고 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예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스라엘 병역 제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의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만 18세부터 21세 사이에 복무를 해야 됩니다. 남자는 32개월, 여성 같은 경우는 24개월 정도 복무를 하고 현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예비군 편성이 되는데 40대 초반까지 일단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 몇 주씩 이제 훈련을 받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다 와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루던 원래 무기들 이런 것들 다루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많은 30몇만 명이 전체 인구의 뭐 4%, 5%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은 대체로 또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일할 사람들. 일할 사람들이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에 하마스 공격이 있은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건설 부문이었죠. 건설 부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매일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합해서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적지 않네요. 이 사람들을 다 퇴출시켜버렸어요. 노동시장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까 36만 명 지금 예비군으로 갔죠? 14만 명 지금 이제 못 오죠?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 가까운 이제 노동력 부족이 갑자기 일시에 발생을 한 거예요. 아, 일꾼들인데,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산업 이런 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한 40% 정도가 이제 축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그 인도, 네. 스리랑카 이런 쪽에서 노동력을 수입해서 건설 노동자로 투입을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는 와중에 네. 이제 군대에 이제 가야 되는 예비군으로 동원돼야 될 것 같은 일 영대는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뭐 집계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네. 작게 보면은 한 5만 명 정도,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보면은 뭐 한 그거보다 훨씬 넘는 뭐 15만 명,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수한 인력, 뭔가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은 이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해외로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사람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평상시는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았는데 전쟁이 네. 일어난 1년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나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또 어쨌든 이 작은 나라에서 이 많은 전쟁들, 이 수많은 전투들을 수행하려면 군인들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무슨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가 향후 5년 동안 이제 군 복무 기간을 이제 현재 32개월이잖아요, 남자 기준으로. 네. 이거를 이제 36개월로 이제 연장하는. 와. 예. 복무 기간 늘려요? 복무 기간을 늘리고 대신 이제 28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네.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아. 근데 이제 보너스 액수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거 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지금 이제 이란하고도 싸워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 보니까, 현역 플러스 이제 동원 가능한, 우리로 따지면 동원 예비군 정도 되겠죠? 예. 이거를 합해서 한 10년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늘려가지고. 현역 한 2, 3년 하고. 현역, 그렇죠. 현역 3년, 만 3년. 동원 예비 한 7년 해야 된다? 7년 해야 된다. 와. 예, 이래야 지금 병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부처에서는 그래가지고 나라 경제를 어떻게 굴리냐. 그러니까 둘 다 합해서 동원 예비군까지 합해가지고 자고 한 5년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재무부나 이제 이 경제 파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딱 일선에서 총 들고 나오는 전투 병력, 실 전투 병력은 3년 그 복무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병력들 같은 경우는 지원부대 있는 병력들을 지금 많이 자동화돼 있고 여러 가지 민간 분야 위탁도 많이 주는데 지금 당장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원부대 같은 경우는 좀 조기 전역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조기 전역?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경제 현장에 있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병력을 다 36개월로 하지 말고 예. 일단은 36개월로 됐으나 좀 필요한 사람들 비전투 병력,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지원 병력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제대를 시키는 방법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방부는 그러려면 한 2, 3년 정도 후 지켜보고 우리가 정말 병력 수요가 얼마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돼야지 지금은 일단 병력을 늘려놓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 이 병력으로 인해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 보면 다 아재들입니다. 30대 후반, 뭐 이제는 40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지 않은 이상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에 건국 이래부터 항상 장기전에 끌려 들어간 거를 피해왔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는 작아.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다 평소에 바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포기하고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작은 나라가 주변에 머릿수 많은 큰 나라와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이면 결국 진다. 그리고 그 전에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 아시다시피 뭐 3차 중동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뭐 3.1 전쟁, 6.1 전쟁 기습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격렬하게 싸우고 빨리 끝내고 속전속결로. 그렇죠. 속전속결로 이제 가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의도하지 않은 장기전 페이스로 지금 간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스라엘 경제가 잘 버틸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점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인구 9천만에 육박하는 이란하고 뭔가 붙는 걸 생각하면 이거 감당 가능한 이야기냐? 인구가 10배 차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단기적으로 뭔가 때려 눕혀서 중동 질서를 딱 재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전쟁을 언제 얼마만큼의 사람으로 갈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가 감당 못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만 네. 이 네탄야후 총리나 이제 이 강경파들은 이참에 모든 문제를 끝내자라고 해서 계속 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어쨌든 최근에 뭐 공격 등으로 인해서 떨어진 인기가 조금 그래도 반등은 했겠네요. 상당 부분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돼요. 어쨌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제 지긋지긋한 헤즈볼라 네네. 라는 세력에 대해서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준 건 맞다. 네타냐후가 뭔가 강경하게 나서서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어쨌든 사람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전쟁에서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성과가 이제 뭔가 보이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도는 높아지고 연정도 그럭저럭 굴러갈 텐데 문제는 이제 경제, 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지면 네.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난 9월 달에도 이 전쟁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하야를 이제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이스라엘 네, 전역에서 네.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전선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해서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잠깐은. 좋다라고 하지만 다시 배가 고프고 네. 내 일자리가 좀 흔들리고 이러면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먼저 위기감을,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둘 중에 누가 더 위기감을 느끼고 거두어들이느냐, 뭐 이것도 한번 좀 볼만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작지만 잘 싸우는 그런 나라로 기억이 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라는 문제가 또 전쟁을 또 매듭짓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 살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